이전에, 그러니까 13, 14, 15. 요 부분은 이제 보면 이제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달았고요. 여러분은 이제 주택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다른 채권과 간에 충돌했을 때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알고 싶다고 하면 12 경매 12 13 14를 확인하시면 동영상을 갖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프리카 TV 또는 네이버 TV를 확인하시면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차인에서 그 권리와 그리고 주의할 점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상가 임차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5, 16, 17, 18사례 4개의 사례를 갖고 이제 그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15번째 우리가 김동희가 알려주는 경매 초보 탈출 이야기.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브랜드 김동희라는 브랜드를 갖고 우리가 이제 그 방송 인터넷 방송을 하기 시작해서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적으로 제가 체력이 받침이 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 30년 동안 경매를 투자를 하고 또 책도 많이 썼잖아요. 책도 27권의 책을 쓰고 이러한 걸 갖고 이런 이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이제 그 방송으로 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김동희 알려주는 경매 초보 탈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경매 15번 사례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상가 임차인이 보려면 우리가 상가 건물의 상가 임차인은 모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즉 어떤 거에 보호를 받느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면 제가 판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칠판에 판서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높죠. 말로 하는 거랑 또 글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머리가 좀 아픈 사람도 있고 특히 처음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접근하시려면 어렵죠. 어떻게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그런데 또 까탈스럽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좀 더 까탈스러워요. 뭐 이렇게 또 환산 보증 갖고 계산을 한지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만 갖고 보증금만 갖고 하고 월세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주택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즉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 요건이라는 거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그리고 어느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미디어 건물이든 어떠한 건물이든 주택임대차법에 의해서 대항요건,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가지면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해서 상가임차인 같은 건 이 보증금만 하는 게 아니라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 환상보증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까탈스럽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제가 경매 절차에서 실수한 임차인도 제가 이제 그 사례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두가 상가 건물, 상가 임차인, 모두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나? 물음표를 찍죠. 물음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 그러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 상가 임차인은
이 상가 건물이 상가 건물이 도 되고요. 또 이 그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 또는 이제 그 주택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이 그 또는 이게 미등기나 무허 건물이나 이런 건물에서도 사업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가 임차인, 상가 업무상 또는 이제 영업상 사업자 등록하고 그 영업을 행위를 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요건을 가지고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법에 보호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 대항 요건이라는 거. 이미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 요건이라는 거 배웠죠. 그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즉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로 하면 주민등록한 거로 보았죠. 그리고 주택인도는 입주 또는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상가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대항 요건이 뭐냐?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 플러스 필요 충분 조건이 또 뭐냐면 건물 인도가 있죠. 이 두 개를 갖추게 되면 갖췄다 그래서 바로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언제? 다음 날 오전 0시. 이 길 오전 0시가 돼야만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대항력이 발생하면 그전에는 채권했다가 물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사업자 등록하고 5월 1일 날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대항력은 5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종교롭게 5월 1일이 빨간 날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제가 이제 5월 1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빼야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맞게끔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6월 1일, 6월 6자, 6월 1일. 6월 1일 날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인도받다. 대항력은 5월 2일이 아니라 6월 2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항 요건을 갖춘 날 소유자가 변경돼 버리잖아요. 6월 1일 날. 그러면 물권, 소유권은 물권이 변동이죠. 이거는 대항 요건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임차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계약서 쓴 전 소유자하고만 임대차계에 흐르고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항력이라는 거는 대항력이 발생하야만이 우리가 본다. 이런 이러한 상가 건물이 이 상가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이렇게 적용 대상 건물이 미등기든 무허가든 비업무용 건물이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 인도를 받아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건물 인도라는 얘기는 거기에 입주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거죠.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 대항력이 발생해야만이 완전하게 상가 건물 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된다. 이 대항 요건만 갖춰가지고 다음날 오전 0시가 되기 전에 소유자가 벗겨버리면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을 갖고 한번 책에 보면 제가 이제 화면에 보면 책으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 책에 보면 이게 이제 경매투자의 정석 몇 페이지냐? 214쪽이네요. 214쪽에 상가건물 임대차 법의 적용 대상이 건물과 임차인.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의 적용 대상, 상가 임대차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이라는 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채권이, 확정된 임차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느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처럼 임대차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이 건물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뿐이지. 그 건물이 뭐 미등기나 등기되어 있든 미등기나 무허 건물이든 비영업용 건물이든 또는 주택의 일부에다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든 영업용 건물로 이용하든 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모두가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았던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이다. 그 영업용 건물의 용도를 사용하는 판단 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게 영업용으로 이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게 된다. 이 상임법이 적용 대상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으로 판단하게 된다.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대항 요건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은 상가 임차에는 보증금만 갖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환산보증금 갖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지금은 이제 보면 환상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22일부터는 6억 천으로 환산보증 적용이 돼 있죠. 그럼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으려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6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부가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가 5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환상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510 곱하기 100 하면 5억 천이 되는 거죠. 보증금 1억이니까 환상보증금 6억 천이니까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가 610이다. 그러면 월세에 대한 환상보증금은 6억 천이 되고 보증금 1억이 플러스가 되니까 7억 천이 되니까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은 한동안 동안은 이 그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이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매매는 임대차를 깼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환산보증금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4개의 권역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4억. 이것이 2018년 그 1월 25일까지는 이랬다가 2018년 1월 26일부터는 6억 천으로 정액이 됐죠. 수도권 가민억제권도 3억까지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는 얼마냐면 5억 원, 3억 원에 있다가 그 2018년 1월 26일부터는 5억 원으로 정액했죠. 환산보증금이. 광역시 같은 것도 2억 7천만 원 했다가 3억 9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그 밖의 지역도 1억 8천에다가 2018년 1월 26일부터는 2억 7천만 원으로 정액이 됐죠. 에 있는 임차인만 대상이 되고 초과되는 임차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이 없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깰 수 있고 강제로 퇴거다니는 경우 보증금도 주지 않고 내쫓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다가 2015년 5월 13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개정이 돼서 이 2015년 5월 13일부터 계약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 상가 임차인이나 또는 종전의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한 경우만 이제 묵시적 갱신 인정 안 되고요. 이런 경우만 이제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 보장이 되고 환상보증금을 초과되는 사람은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이 그만 인정이 되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그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다가 판서해 가면서 그 부분을 간단히 이제 그 첫 번째 그걸 간단히 설명해주고 여러분을 이거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 방송은 마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저당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다. 이게 이제 2018년 1월 27일 법이 개정이 됐죠.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설정이 된 근저당이다 할 때
이전에 이제 갑임차인 같은 경우는 갑차인하고 을임차인이 을임차인은 환상보증금이 초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610만 원이다. 이러면 환산보증은 7억 천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환산보증 범위를 초과되죠.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2018년 1월 20일부터 6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그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을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쩌면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가 510만 원이다. 그러면 6억 1천만 원이 되니까 이 사람은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정임차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600만 원이단 말이에요. 이 한상보증금은 6억 5천만 원이 되니까 이 사람은 한상보증금 초과되는 거죠. 이번에는 병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환상보증금은 5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차피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인은 대항력 없고 우선변제권만 있습니다. 그러나 환산분 초과되는 사람은 대항력만 있는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서 대항력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갖고 쫓겨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학조일자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환산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게 환산보증 초과되는 갑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만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확정일자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하는 거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인 사람은 배당 요구에 전액 배당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거 없는 거고, 이 배당 요구에서 미배당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어차피 이런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대항 요구를 가진 갑이나 을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의 범위 내에 있든 초과되는 손해보지 않죠. 그러나 환산보증 내인 사람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고, 초과되는 사람은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